안녕하십니까. 모든 이들의 행복을 바라는 낭독 채널 행복낭독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더 행복한 길이 열리기를 바라는 낭독을 해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제3장 상대방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중에서 5번째 방법, 6번째 방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해주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과 저 그리고 모든 이들의 행복에 작은 기여가 될 줄로 또 믿습니다. 그러면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비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반대 의견을 먼저 말하지 마라. 당신과 상대방의 견해가 일치하는 부분을 먼저 언급하고 또 강조하라. 되도록이면 당신과 상대방이 같은 결론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며 단지 결론에 이르는 방법만이 다를 뿐이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라. 또 상대방이 처음부터 네, 맞아요 라고 말하도록 유도하라. 가급적 상대방으로부터 아니요 라는 대답이 나오지 않게 하라. 오버스트리트 교수는 자신의 책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니요 라는 대답은 가장 극복하기 힘든 장애물이다. 아니요 라고 말하고 나면 자존심 때문에 자신이 뱉은 말을 끝까지 지키려 하게 된다. 어쩌면 아니요 라고 한 말을 뒤늦게 후회할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말하고 나면 반드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려 들게 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화를 시작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네 라는 대답을 여러 차례 얻어낸다. 그렇게 해서 듣는 사람의 심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놓는다. 이는 당구공이 움직이는 모습과 유사하다. 당구공을 어느 한 방향으로 쳐보라. 구르는 공의 방향을 바꾸려면 많은 힘이 필요하고 반대 방향으로 보내려면 훨씬 더 많은 힘이 든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심리적 패턴은 아주 분명하다.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아니요라고 말하는 때는 단지 아니요라는 단어 자체를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된다. 신체의 분비선이나 신경 또는 근육이 모두 함께 온몸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보통 이런 반응은 순식간에 일어나지만 가끔 신체적 거부 반응이나 거부하려는 태도가 눈에 띄기도 한다. 간단히 말해 몸 전체의 신경 및 근육 시스템이 거부하려는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네라고 말하면 그 어떤 거부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다.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화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네라는 대답을 더 많이 끌어낼수록 표정적으로 제안하려는 내용에 대해 상대방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 네라는 반응을 끌어내는 기술은 매우 간단하다. 그런데도 왜 모두 이를 외면하는지. 사람들은 처음부터 상대방의 의견에 반대해야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진보적인 사람이 보수적인 사람들과 토론을 하면 순식간에 상대를 화나게 하고 말린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무엇이란 말인가? 만약 상대를 화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설득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그는 심리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다. 상대가 학생이나 고객, 자녀, 남편 또는 아내든 상관없이
상대로부터 아니요라는 답변을 이끌어내고 나면 곤두서 있는 부정적인 태도를 긍정적으로 돌리는데 천사의 지혜와 인내심이 필요하다. 뉴욕의 그리디치 저축은행에서 일하는 제임스 에버스는 바로 이 "네 맞아요" 기술을 이용해 자칫 잃을 뻔했던 잠재 고객을 붙잡을 수 있었다. 에버스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남성 한 분이 계좌를 개설하려고 오셨습니다. 전 그분께 작성해야 할 기본 서식을 건네드렸죠. 그분은 일부 질문에는 선뜻 답했지만 몇 가지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제가 인간관계를 공부하기 전이었다면 아마 이 고객님께 "저희 은행에 정보를 제공해 주시지 않으면 계좌를 개설해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과거에 제가 이렇게 행동했다는 사실이 참 부끄럽네요. 물론 그런 식으로 최후 통첩을 하고 나면 우쭐해지곤 했습니다. 우리 쪽에 주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은행의 규칙과 규정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통보했죠. 하지만 그런 태도는 확실히 우리 은행을 이용하려고 찾아온 고객이 환영받거나 제대로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못했습니다. 전 그날 아침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춰 대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것에 대해 말하기로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님께서 처음부터 "네, 맞아요" 라는 답변을 얻어내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 고객이 답변하지 않은 정보는 절대로 필요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고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고객님께서 사망하시고 난 뒤에도 이 은행에 예금이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법적 절차에 따라 상속자에게 돈이 전달되기를 원하시겠죠? 그러자 "네, 그렇죠" 라고 그 고객이 대답했습니다. 전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자의 성함을 알려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사망 시 실수나 지체 없이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상속을 처리할 수 있게 말입니다. 그분은 또다시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젊은 남성 고객은 은행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 정보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태도가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은행을 나가기 전에 그는 모든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의 제안을 받아들여 어머니를 수혜자로 지정한 신탁 계좌를 하나 개설하고 어머니에 대한 질문도 기꺼이 모두 답해 주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 고객에게 "네, 맞아요" 라는 대답을 얻어내고 나자 그분은 문제 삼던 일을 잊어버리고 제가 제안한 모든 사항에 선뜻 응대해 주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사의 영업사원인 조셉 앨리슨의 사례도 있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제가 담당하고 있던 지역에 우리 회사가 거래를 맺고 싶어하는 고객이 한 분 있었습니다. 제 전임자는 10년간 그 고객을 상대로 영업했지만 아무것도 팔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지역을 담당하고 나서도 3년 동안 꾸준히 영업을 했지만 아무런 주문도 받지 못했습니다. 방문을 시작하고 판매 권유를 한 지 13년이 지나서야 마침내 모터 몇 대를 팔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납품한 모터의 성능이 제대로 입증만 된다면 수백 대는 더 팔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제 기대는 그랬습니다. 왜냐고요? 전 우리 회사 제품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납품 후 3주 뒤에 방문하면서 매우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대하던 기술 책임자는 충격적인 의사를 전했습니다. 앨리슨 씨, 더는 당신의 회사 모터를 구매할 수 없소. 왜 그런 결정을 내리신 거죠? 전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죠? 당신네 모터는 너무 뜨겁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저는 언쟁을 해봤자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충분히 오랫동안 그런 식으로 해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네, 맞아요 라는 대답을 얻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제 말씀도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스미스 씨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구매하신 모터에 과열이 발생했다면 더 이상 그 제품은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 전기공업협회에서 제시한 과열 기준치를 넘는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는 그렇다고 동의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네라는 대답을 얻은 셈이죠. 전기공업협회의 규정에 따르면 모터의 적정 온도는 실내 온도보다 40도 이상 뜨거워지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소. 그는 또 동의했습니다. 맞는 말이요. 하지만 당신의 회사 제품은 훨씬 더 뜨겁다니까요. 저는 그와 논쟁을 벌이지 않고 단지 묻기만 했습니다. 여기 공장의 온도가 얼마나 되죠? 그러자 그가 24도 정도 될 거요 라고 답하더군요. 그렇다면 공장 온도인 24도에 40도를 더하면 총 64도가 되는군요. 64도가 되는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아래에 손을 대고 있으면 데이지 않을까요? 또다시 그는 그렇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모터에 손을 대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듣고 보니 당신 말이 맞군요 라고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대화를 계속 나눴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비서를 시켜 다음 달에 35,000달러 정도의 제품을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수천 달러의 거래를 셀 수 없이 놓치고 나서야 마침내 저는 언쟁을 벌이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상대방에게 네 맞아요 라는 대답을 얻어내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고 흥미롭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테네의 잔소리꾼인 소크라테스는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역사를 통틀어 오로지 몇 안 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을 해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사고방식을 통째로 바꿨다. 소크라테스는 운명한 지 23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논쟁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친 최고의 현인으로 칭송을 받고 있다. 그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소크라테스가 남들에게 틀렸다고 말했던가? 소크라테스는 결코 그러지 않았다. 그는 훨씬 노련하게 대처했다. 지금은 소크라테스 문답법이라 불리는 그의 기술은 전부 네, 맞아요 라는 답변을 얻어내는 게 기본이다. 소크라테스는 상대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상대방이 충분히 동의할 때까지 계속해서 동의를 구했다. 소크라테스는 상대방이 결국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결사반대하던 결론을 받아들일 때까지 끊임없이 질문했다. 누군가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면 소크라테스가 남긴 도장의 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네, 맞아요 라는 대답을 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공손하게 건네라. 중국에는 동양의 오래된 지혜를 담고 있는 속담이 있다. 사뿐히 걷는 사람이 멀리 간다. 교양 있는 중국인들은 5,000년 넘게 인간의 본성을 연구해 오면서 수많은 통찰력을 얻었다. 사뿐히 걷는 사람이 멀리 간다라는 이 격언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상대를 설득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해보라. 상대방으로부터 네, 맞아요 라는 대답을 빨리 이끌어내라. 불평, 불만을 해소하는 안전 밸브. 상대방을 설득하려 애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나치게 자기 말만 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이 스스로 나서서 말하게 하라. 상대방은 자신의 일이나 문제에 대해 당신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물어보라. 당신에게 이야기를 털어놓게 하라. 만약 당신이 상대방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말하는 도중 끼어들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럴지라도 끼어들지 마라. 그런 행동은 위험하다. 상대방이 꺼내고 싶어 안달이 난 이야기들을 다 끝내지 못하는 한 그는 당신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끈기 있게 귀를 기울여라. 진지한 태도로 말이다. 상대방이 충분히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라. 비즈니스에서도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여기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한 영업사원의 이야기가 있다. 미국 최대 자동차 생산 기업 중 한 곳에서 1년 동안 쓸 자동차 내장재 시트 원단의 구매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주요 생산업체 3곳에서 견본을 제작했다. 자동차 회사의 경영진은 각 생산업체의 사장들에게 견본을 모두 검토한 뒤 정해진 날짜에 계약 체결을 위한 최종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알렸다. 그중 한 생산업체의 담당자인 GBR도 협의를 하기 위해 그 지역에 도착했는데 당시 그는 심각한 후두염을 앓고 있었다. 카네기 강좌에서 그는 당시의 일을 이렇게 얘기했다. 경영진들과의 회의에서 제 차례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속삭이는 것조차 힘들었죠. 안내를 받고 회의실로 들어서자 섬유기술자, 구매관리자, 영업이사, 사장이 있더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을 하려고 했었지만 쉰 소리를 내는 것 말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테이블에 둘러 앉아 있었고 할 수 없이 저는 메모지에 여러분, 저는 지금 목이 쉬어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적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럼 내가 대신 말하지 라며 그 회사 사장이 나섰습니다. 사장은 저희 회사의 견본을 꺼내보더니 장점을 칭찬했습니다. 이어 저희 회사의 상품의 장단점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장은 저를 대신해 말한 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제가 해야 할 일들을 모두 맡아주었고 제가 한 일이라고는 미소 짓거나 고개를 끄덕이며 몇몇 동작을 취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런 식의 특별한 회의를 한 결과 저는 지금까지 성사시킨 계약 중 최대 규모인 총 160만 달러에 해당하는 약 46m 이상의 내장재 원단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약 조건에 대해 그들과 전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당시 목이 쉬지 않았다면 계약을 놓쳤을 겁니다. 우연히 저는 가끔은 상대방이 말하도록 하는 게 얼마나 큰 이득이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전기회사에 근무하는 조셉 S. 웨브도 같은 사실을 깨달았다. 그가 네덜란드 출신 농부들이 사는 펜실베니아의 부유한 농장 지역에 시설을 점검하러 갔을 때 일이다. 왜 저 사람들은 전기를 쓰지 않죠? 잘 단장된 농가 앞을 지나면서 웨브가 지역 담당자에게 물었다. 저 사람들은 구두쇠라서 저들에게 아무것도 팔 수 없습니다. 지역 담당자가 혐오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우리 회사로서는 골칫덩어리들이죠. 전기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 말이 사실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웨브는 다시 한번 시도해보려고 한 농가의 문을 두드렸다. 문이 조금 열리더니 나이 지긋한 드러켄브로드 부인이 밖을 내다보고 왔다. 그 뒤 이야기는 웨브에게 직접 들어보자. 제가 전기회사에서 나온 것을 확인하더니 면전에서 문을 닫아버리더군요. 다시 노크를 하자 부인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우리와 우리 회사에 대해 나쁜 말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드러켄브로드 부인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전기를 팔러 온 게 아닙니다. 단지 달걀을 조금 사러 왔을 뿐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문을 좀 더 열더니 우리를 미심쩍은 눈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보니까 좋은 도미니크 종 닭을 키우고 계시더군요. 신선한 달걀을 한 꾸러미 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문이 좀 더 열렸습니다. 우리 닭이 도미니크 종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부인이 궁금한 듯 제게 물었습니다. 저도 닭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도미니크 종 닭은 처음 봅니다. 라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왜 댁내 달걀을 쓰지 않는 거죠? 아직도 뭔가 의심스럽다는 듯이 부인이 물어보았습니다. 저희 집 닭은 내부 혼종이어서 달걀이 희거든요. 직접 요리도 하실 테니 잘 아시겠지만 케이크를 만들 때는 흰 달걀이 갈색 달걀에 비할 수가 없죠. 저희 집사람은 케이크를 잘 만들기로 자부하는 사람이라서요. 이쯤 되니 드러켄브로드 부인이 훨씬 우호적인 태도로 현관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제 눈은 부지런히 여기저기 살피다가 농장에 아주 훌륭한 양계 시설이 있다는 걸 발견했죠. 저는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남편께서 기르시는 소보다 부인께서 기르시는 닭에서 수입이 더 많이 나올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빙고. 그 말은 부인의 마음에 쏙 드는 말이었습니다. 부인은 그 이야기에 관해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완고한 남편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모양입니다. 부인은 우리를 닭장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여기저기 둘러보던 와중에 부인이 직접 고안한 조그만 장치들이 보이기에 저는 후하게 평가하고 진심으로 칭찬해 주었습니다. 괜찮은 사료와 사육 온도에 대해서도 제가 조언하기도 하고 몇 가지는 부인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부인과 저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기분 좋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윽고 부인은 이웃들 중에 닭장에 전등을 설치해 달걀 수확량을 올린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그렇게 하면 수입이 늘어나게 될지 솔직한 저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2주 후 드러켄브로드 부인의 도미니크 종 암탉들은 환한 전등불 밑에서 모이를 쪼아먹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기를 넣어달라는 주문을 제가 받은 거죠. 그녀는 더 많은 달걀을 수확하게 되었고 모두가 만족스러웠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만약 그 부인이 스스로 먼저 대화를 이어나가게 만들지 못했다면 저는 그 펜실베니아에 있는 네덜란드 출신 농부네 집에 전기를 팔 수 없었을 것입니다. 뭔가를 팔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사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언젠가 뉴욕의 어느 신문 경제면에 특별한 능력과 경험을 지닌 사람을 찾는다는 구인 광고가 크게 실린 적이 있었다. 그 광고를 본 찰스 T. 쿠벨리스는 광고에 기재된 사서함으로 답신을 보냈다. 며칠 후 그는 우편으로 면접을 보러 오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면접을 보러 가기 전 쿠벨리스는 월스트리트를 돌아다니며 회사 창립자에 관한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했다. 면접에서 그는 훌륭한 업적을 지닌 이 회사에서 일하게 된다면 무척 영광일 것입니다. 저는 사장님께서 28년 전에 달랑 사무실 한 칸에서 속기사 한 명을 두고 사업을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라고 물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의례 사업 초기의 어려운 시절을 떠올리기를 좋아한다. 그 사람도 예외는 아니었다. 사장은 사업 아이디어와 $450만 가지고 어떻게 일을 시작했는지에 대해 한참이나 얘기했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물론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씩 일하며 어떻게 좌절과 비웃음을 견디고 이겨냈는지, 결국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이제는 월스트리트의 최고 중력들이 정보를 얻고 자문을 구하러 자신을 찾아온다는 자랑도 늘어놓았다. 그는 이 같은 업적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마땅히 자랑스러워할 만했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척 즐거워했다. 마침내 그는 쿠벨리스에게 경력을 간단히 물어보고는 부사장을 불러 이 사람이 우리가 찾는 사람일세라고 말했다. 쿠벨리스는 고용주의 업적을 알아보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상대방과 그 사람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상대방이 모든 걸 얘기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호감 가는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주변의 친구조차도 당신의 자랑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성공담을 말하고 싶어 하기 마련이다. 프랑스 철학자 라 로시푸코도 이렇게 말했다. 적을 만들고 싶다면 당신의 친구를 능가하라. 하지만 친구를 얻으려면 친구가 당신을 능가하게 두어라. 어째서 이 이야기가 맞는 말일까? 그 까닭은 친구가 우리보다 잘났다고 여길 때 자신이 중요한 존재인 듯한 느낌을 받지만 우리가 친구보다 잘나거나 앞서게 되면 그 친구는 열등감이나 시기심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독일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 우리가 질투하는 사람들의 불행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즐거움이다. 혹은 다른 사람이 공경에 빠졌을 때 우리는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 그렇다. 당신의 친구들 중에서도 당신이 잘 나갈 때보다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더 만족스러워하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룬 것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이 말은 언제나 유용하다. 어빙코브는 이를 잘 지켰다. 언젠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선 코브에게 변호사가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다. 코브 씨, 제가 알기로 당신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 중 한 분입니다. 그렇죠? 그러자 코브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가 넘치게 운이 좋아서 그럽니다. 누구든 겸손해야 한다. 당신이나 나나 따지고 보면 100년 후에는 죽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없을 대단치 않은 존재들이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리 대단치도 않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 대신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게 독려하자. 생각해보면 남들에게 뽐낼 만한 것도 별로 없다. 우리와 백치의 차이가 뭔지 아는가? 그리 큰 차이도 아니다. 우리의 갑상선 안에 들어있는 5센트 동전 하나면 살 수 있는 요오드의 차이일 뿐이다. 만약 의사가 우리의 목에 있는 갑상선을 열고 소량의 요오드만 제거하면 우리는 백치가 되고 만다. 길거리 약국에서 5센트만 주면 살 수 있는 요오드가 정신적으로 병에 걸린 사람과 우리의 차이점이다. 5센트 어치의 요오드일 뿐이다. 그들 앞에서 우리가 그리 우쭐할 것도 없지 않은가? 그러므로 상대를 설득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해보라. 나보다 상대가 더 많이 얘기하게 하라. 네, 여기까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제3장 상대방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중 5번째 방법과 6번째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교훈들이 여러분과 저의 행복에 유용한 자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